자, 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 기초 2021년 여름학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 과학이 뭐길래 데이터 과학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공부할 게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인데요. 이 데이터 사이언스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데이터와 사이언스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흔히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관측을 통해 수집한 실체적 정보, 팩추얼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데이터 과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키, 나이, 성별, 혈액형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관찰하거나 아니면 측정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쭉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엑셀 테이블처럼. 이러면은 이제 이게 모아지면은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과학을 한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사이언스.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을 위한 지식 체계. 이거를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학생들이 여름학기에 데이터 과학을 수강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면은 그냥 어떤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과학적으로 수집된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나 법칙을 발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언스, 그러니까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은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죠. 그죠? 그런데 사회과학은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물론 데이터 과학도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 데이터 관측을 통해서 수집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해서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지식, knowledge죠. 통찰, 인사이트죠. 이걸 얻어서 그럼 뭐 할 거냐?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를 통찰하는 학문은 통계학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강조되면 그게 이제 데이터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을 하고 나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이 내년 여름에 데이터 과학을 수강할까라는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학생들의 정보를 알면 물론 키, 나이, 성별, 혈액형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예측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자, 그래서 다시 정의하자면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또 통찰을 얻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이언티픽 메소드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죠? 과학적 방법을 하려면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가설을 수립합니다, 그죠? 하이포시스. 가설을 수립한 다음에 뭘 합니까? 실험을 하죠.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죠, 그죠?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 검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증, 베리피케이션하고 좀 다르죠, 그죠?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설을 채택할 건지 기각할 건지,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이고, 그러면 이제 가설 검증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가설을 채택하면 이제 우리가 세운 가설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전달, 즉 이제 그 과학자라면 논문을 쓸 것이고 분석가라면 리포트를 써가지고 이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데이터 과학을 따로 배워야 되느냐? 이제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특히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 과학적 방법론 자체가 또 크게 한번 바뀌고 있어요. 연역법, 즉 디덕션에서 귀납법, 인덕션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고등학교에서 배우거나 아니면 대학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과학을 한다 그러면 이런 방식이었어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처럼 연역적 과학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거죠.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 F는 ma죠, 그죠? 뉴턴의 제 3법칙, 이 법칙이요. 질량과 가속도에 비례한다. 이 운동 법칙에 의해서 만류인력의 법칙, 즉 F는 힘은 R 제곱분의 M 곱하기 M이다. 그래서 지구와 어떤 물체, 달이라고 합시다. 이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 반지름을 알고 이 지구의 질량과 달의 질량을 알면 이 달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이 연역적 과학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발견되기 이전에 무려 100년 전에 케플러가 행성운동 법칙이라는 것을 이미 발견한 게 있어요. 뉴턴은 연역적 과학 방법을 썼죠. 자연상을 잘 관찰해서 이런 법칙, 만류인력의 법칙을 먼저 공식화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게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케플러는 어떻게 했느냐? 이 케플러의 스승이 평생 동안 이 티코 브라헤라는 분이 평생 동안 천체 관측을 통해서 데이터를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케플러는 통찰을 얻어낸 거죠. 행성 운동의 법칙을 찾아낸 거죠. 거기 보면 이제 행성은 타원 궤도로 공전한다. 이렇게 타원이죠. 그죠? 완전히 원이 아니라 타원이더라. 행성 운동은.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면적이 같더라. 이렇게 면적이 같다. 다시 말하면 이 타원 궤도에서는 빠르게 운동하고 반지름이 짧으니까 이 타원 궤도에서는 천천히 운동한다. 반지름이 기니까. 그리고 행성의 공전주기의 제곱은 긴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법칙을 이런 공식을 찾아내기 이전에 데이터로부터 바로 추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인덕션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케플러가 1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전에는 이렇게 과학을 하다가,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태양과 지구 혹은 지구와 달의 운동의 법칙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뉴턴에 의해 가지고 만류인력의 법칙이 발견되고 F는 ma라는 위대한 수학 운동 법칙이 발견된 다음에 모든 운동을 우리가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자, 그런데 빅데이터의 시대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케플러의 스승 티코 브라헤가 평생을 걸쳐서 천체 운동을 관측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았어요. 그죠? 근데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만약에 하루가 걸린다면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수천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라헤와 케플러가 평생에 걸려서 발견하고자 했던 이 법칙은 하루 만에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법칙은 사실은 좀 약간 천재여야만 할 수가 있죠. 그죠? 지니어스. 천재들만 이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의 통찰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데이터가 있고 아주 큰 빅데이터가 있고 굉장히 세밀한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빠른 속도로 학습할 수 있는 AI가 있다면, 이건 천재가 아니라 프로그램 좀 짤 줄 알면, 코딩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이고 더 정확하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물리학에 굉장히 어려운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연구 결과를 물리학자들이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연구한 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AI한테 주니까 6개월 만에 학습을 해서 최종적으로 발견하고자 했던 이 공식을 찾아냈더라 라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데이터 과학의 시대,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시대에는 예전에 이렇게 과학을 하는 방법이 연역적 방법이었다면, 그 연역적 과학 방법이 이제는 균학적 방법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풍부하고 그리고 정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의 중요성은 앞으로 이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일단 기본부터, 그런마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면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구조적 데이터, 정형 데이터. 옛날에는 이제 전부 다 이걸 가지고 놀았어요, 그죠? 뭐냐면은 스트럭처드 데이터라는 거는 구조적 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라는 거는 숫자 혹은 논리형, yes or no, true or false, 혹은 범주형, 카테고리, 이런 것들로 이제 형식이 갖춰진 그런 데이터들, 키, 나이, 이런 거는 숫자형이죠, 그죠? 성별, 혈액형, 이런 거는 범주형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논리형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true or false. 자,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 우리가 구조화해서 저장하는 게 RDBMS,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그래서 뭐 오라클 DB라든지 MySQL DB라든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뭔가 이제 그 경영 진단에도 쓰고, 뭐 그 인구 조사에도 쓰고, 예측에도 쓰고, 뭐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쿼리하려면 SQL 이런 걸 써야 됐는데, 이제는 SQL이 Structured Query Language죠,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쿼리, 질의해가지고 추출해내는 거를 SQL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비구조적 데이터, Unstructured 데이터가 대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단순히 숫자나 논리나 범주형으로 저장할 수 없어요, 그죠? 이미지 마찬가지죠. 사운드 더 그렇죠. 동영상, 이미지와 사운드가 결합된 거죠. 이렇게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 텍스트나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이런 데이터들이 주를 이루는 시대에는 이제 이걸 릴레이셔널 DB, 관계형 DB에다가 저장해가지고 SQL로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NoSQL. SQL이 없이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NoSQL DB들이 많이 나왔죠, 그죠? 뿐만 아니라 아예 DB화 하지 않고 No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DB도 필요 없이 그냥 널려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런 비구조적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로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죠? 반구조적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거는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예를 들어서 HTML, 대표적인 텍스트 데이터를 구조화시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HTML 문서에는 태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테이블 안에 들어가야 된다, 리스트에 들어가야 된다, 글자 크기는 어떻다, 이런 메타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메타 인포메이션. 근데 이제 HTML은 웹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그냥 뭐 앵커 태그 이러면은 링크를 걸어준다, 이런 이제 의미가 없는 태그들만 있었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의미, 시멘틱을 부여하자. 시멘틱, 이게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XML입니다.
그러면 이제 XML에는 태그에다가 뭐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운동 데이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집 행성의 운동 데이터를 쭉 수치로 이렇게 쭉 그거 넣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메타 정보, 메타 태그를 여러 개를 자유롭게 달 수 있는 게 이제 XML 형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웹에서 서로 주고받기 쉽도록 이제 네임과 네임 밸류 이렇게 이제 페어로 묶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학번은 2019 1128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JSON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JSON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구조화 시킬 수는 없지만 반 구조화 시킨 데이터들을 많이 있습니다. 시멘틱 웹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죠? 시멘틱 웹.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조적 데이터든 비구조적 데이터든 반구조적 데이터든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것보다는 그냥 로우 데이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수업 시간에는 스트럭처드 데이터하고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만 주로 다루게 될 거고, 이런 이제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는 또 다른 수업 시간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이제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의 시대, 이게 등장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존 데이터 처리 도구, 아까 얘기했던 RDBMS, 오라클 같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뭐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뭐 이런 용어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용어들이 결국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거죠. 데이터 과학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고 기존에 수없이 많은 이런 관련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었는데, 그걸 뭐 인포메이션 리트리빙이라고도 하고 많은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등장했는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 3V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세 가지 속성으로 정의하자는 거죠. 뭐냐면은 일단 크기가 당연하다. 빅데이터니까 볼륨, 부피, 크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영화 한 편 크기가 테라바이트를 차지하기도 하고 페타바이트를 차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용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루기에는 힘들었다. 그리고 이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양성, 버라이어티, 아까 얘기했던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구조화가 쉽지가 않은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수많은 포스팅들,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들, 넷플릭스에 있는 수많은 영화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라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벨라시티가 또 엄청나겠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포스트, 페이스북 사용자가 뭐 10억이 넘으니까,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이제는 이 하루에 올라오는 포스팅 텍스트량이 인류가 이때까지 책으로 출판한 양보다 더 많다는 거죠. 하루에 올라오는 게. 그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도 유튜브에서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의 양이 전 세계의 TV 방송국이 송출하는 영상의 양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속도로 발생되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기술들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기술적 관점이고, 데이터 과학의 관점에 봐서는 더 중요한 V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4V, 뭐 여기서 또 5V, 6V 있지만 그 뒤에 거는 의미 없고, 자, 하나의 V만 더 보자는 거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엄청난 속도로 쏟아지는 이 빅데이터의 시대에 결국에는 이 데이터로부터 가치, 밸류를 찾아내는 것이 데이터 과학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가 있으면 뭡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통찰, 인사이트를 얻어내지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더미가 되는 거죠. 신호와 잡음이라고 했을 때 시그널이 안 되고 노이즈가 되는 그런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사실 아직 뭐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데이터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적 학문이라고 합니다. 컨버전스 학문인데 데이터 사이언스는 인터디스플리너리 필드 오브 스터디, 즉 여러 가지 다양한 학제 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분야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수학과 통계학,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한, 분야별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데이터 사이언스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드루 코너웨이가 그린 그림인데 좀 유명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자, 해킹 스킬, 이게 결국은 컴퓨터 사이언스죠, 그죠? 프로그래밍 스킬, 컴퓨터 사이언스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빅 데이터를 다루고 이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다루고 이런 것들은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제일 잘해요, 그죠? 컴퓨터 과학자들이 제일 잘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럴 때는 수학이 무조건 들어가요. 학생들 중 한 명이 교수님 데이터 과학 수업 듣고 싶은데 저 수학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자처럼 뭐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수학과 통계학이 사실은 또 데이터 과학의 뿌리에 가깝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 데이터가 발생되는 근원지, 예를 들어서 경영 쪽에서 발생하는 경영 데이터다. 그러면 이제 경영학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죠. 경영 경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심리학에 관련된 데이터다. 어떤 사람의 심리 정보다. 그러면 이제 심리 정보를 알아야지만 그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의학 데이터다. 그러면 이제 의학 전문가가 아니면은 해석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정책 데이터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저 행정학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도메인 날리지, 서브스탠티브 엑스퍼타이즈, 분야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 개 다 갖추고 있으면은 뭐 슈퍼맨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걸 다 갖추고 있는 데이터 과학자는 존재하지 않고 자기 전문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던 사람이라면 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는 사람이 수학과 통계학을 좀 더 공부하고 각 분야의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이렇게 갖추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과학자가 되는 거고, 수학이나 통계학 전공하신, 요번에 이제 그 통계학과 학생도 수업 듣던데, 수학과 통계학을 전공했으면 프로그래밍 랭귀지 사용할 줄 알고 도메인 날리지를 공부해가지고 또 데이터 과학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과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학과든 상관없어요. 그 해당하는 전문 날리지가 있으면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수학과 통계학 공부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아무리 그 열심히 공부해도 평생 공부해도 한 분야도 평생 공부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걸 다 하락하면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하는 사람, 요걸 잘하는 사람, 요걸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팀장 한 명을 두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요 세 분야를 조금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렇게 팀을 이뤄서 데이터 과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할 줄 아는데 수학을 아주 잘한다. 그러면 머신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혹은 이제 머신러닝을 조금만 더 나아가면 인공지능, AI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도메인 날리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데인저 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좀 약간 재밌으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프로젝트가 되는, IT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그죠? 프로그램 개발. SI. 뭐 이런 거 이러는 거고. 수학을 잘하는데 도메인 날리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그냥 리서치, 연구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부전공, 융합 전공, 뭐 저거 복수 전공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단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되고, 그죠? 아이고. 아니면 이제 다른 학과에서 이렇게 수업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통계학과에서 왔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신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학과가 있으면 여기에 근거지를 둔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반적으로 데이터 과학의 과정,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문제정의라는 과정은 아까 과학적 그 방법론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어떤 데이터 과학을 할 거냐라는 거를 정의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수집하는 게 웹 크롤링을 할 거냐, 아니면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거냐,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혹은 포함해서 데이터 처리와 정제, 프리 프로세싱까지 포함을 하면 데이터 클렌징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획득해서 수집을 해서 이 획득한 데이터들을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 AI나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로 준비시키는 것,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정리했으면 일단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라고 하는데, 이거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데이터를 이해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하죠. 그죠? 이 데이터의 평균이 얼마냐, 표준 편차가 얼마냐, 분산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느냐, 연관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데이터를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이해 못하고 분석부터 시도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재밌긴 한데 제일 어렵기도 한 데이터 모델링, 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이 분야죠. 그죠? 왜냐면 통계적 모델, 스태티스티컬 모델 혹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요 단계입니다. 우리 수업도 사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델링까지 했으면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데이터만 전달해가지고는, 예전에는 데이터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는데, 데이터를 전달해가지고는 안 돼요. 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통찰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받아보는 사람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렵죠. 빅데이터니까.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문제 정의에서부터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까지 하는 거를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려고 하니까 깊이는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EDA, 그 다음에 머신러닝, 그 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특히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살펴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제 리얼월드, 실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제를 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EDA를 하고 탐색을 하는 거죠.
이 탐색의 결과를 통해서 깨끗한 데이터를 받아서 머신러닝, 모델링을 하는 거죠. 머신러닝 알고리즘, 스태티스티컬 모델링 이런 걸 해서 이 모델링을 한다는 건 결국 수학 함수를 하나 발견한다는 거예요. 수학적 함수를 하나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면 되죠. 이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의미는 이 수학 함수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프리딕션하거나 분류하거나 군집하거나 추론하거나 아니면 추천하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데이터를 다시 또 실세계에 쏟아내겠죠, 그죠? 그럼 실세계에서 또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되고 이렇게 순환 사이클을 쭉 돌게 된다라는 게 데이터 과학의 프로세스가 가진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정의, problem definition을 어떻게 할 거냐? 이 problem definition은 부모의 키가 크면 자식의 키도 클까? 이런 이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하려면 부모의 키를 관측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고 자식의 키를 관측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죠? 혹은 보스턴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러면은 집값이라는 종속 변수가 필요해요. 그죠? 내가 알고 싶은. 근데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뭘까? 예를 들어서 뭐 범죄율이냐, 혹은 지하철까지 거리냐,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죠? 방의 개수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수집을 해서 알고리즘을 모델 피팅, 즉 모델링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혹은 고우라는 사람이 그린 붓꽃, 아이리스라는 붓꽃이 있는데 이 붓꽃의 품종이 뭘까? 붓꽃에는 세토사도 있고 버지칼라도 있고 버지니카라는 품종들이 있는데 이 품종들이 고우가 그린 붓꽃이 뭘까? 이거를 알려면 세토사의 특징, 버지칼라의 특징, 버지니카의 특징을 추출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꽃잎의 넓이, 꽃받침의 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조사해서 이 품종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결혼 유무, 남자, 여자, 나이, 그 다음에 1등석에 탔느냐, 2등석에 탔느냐, 3등석에 탔느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존했을까? 남자가 많이 생존했을까? 여자가 많이 생존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이진분류죠, 그죠? 생존이냐, 사망이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류의 이메일이 스팸 메일일까? 그러면 이제 메일을 쭉 모다 보니까 어떤 거는 스팸이고 어떤 거는 햄이더라.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것도 이진분류에 속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추론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죠. 인퍼런스.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사용자들에게 어떤 영화를 추천해 줘야 될까? A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A라는 사람이 기존에 좋아요 눌렀던, 별점 줬던 이런 정보들이 쭉 데이터가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모아야 되겠죠, 그죠? 데이터 컬렉션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영화를 추천하면 시청할 확률이 가장 높을까를 예측해내는 거. 이건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죠. 레커멘데이션.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데이터 과학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에서는 뭐 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죠? 뭐 웹 크롤링을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컬렉션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데이터피케이션, 데이터화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자, 데이터피케이션이 뭐냐면은
삶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로 바꾸고 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증강현실 안경, 구글 글래스가 있죠, 그죠? 구글 글래스는 우리의 시선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트위터는 우리의 생각의 조각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맨날 질문하잖아요, 페이스북은. 그 다음에 링크드인은 직업적 전문가 네트워크를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기존에 없던 데이터를 발견하면 혹은 수집을 할 수 있으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예측과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를 이 생스에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떤 거를 데이터 파이, 즉 데이터화를 해버리면 그 목적 자체를 새로운 형태의 가치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없던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좋은 답변이 나오고 그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이제 창업을 해서 구글이나 트위터나 링크드인 같은 위대한 회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통계학, statistics, 이 통계학은 수학이 안 붙는데 이미 데이터를 관찰하고 측정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해온 분야가 통계학이라는 거죠. 수백 년이겠죠. 그래서 이미 통계적 가설검정, 뭐 T검정, F검정 뭐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가설을 검증하는 뭐 A-B 테스트 이래가지고 A군을 나누고 B군을 나눠서 A한테 이런 실험을 해보고 B한테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면은 우리가 이런 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부모의 재력이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도 이제 전체 그 우리나라 인구의 모든 인구들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A-B 테스트를 했죠, 그죠? A군을 나눠서 1000명, B군을 나눠서 1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설을 적용한 다음에 가설이 채택되면 부모의 재력이 학생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만약에 이 가설이 안 맞아 들어가면 기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 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통계적 추론. 이 통계적 가설 검증의 대가는 피셔 교수고요. 통계적 추론의 대가는 이제 베이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베이즈가 피셔보다 더 옛날 사람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지금 데이터 과학의 시대에는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혹은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계적 추론은 미지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사전 확률로 사후 확률을 추론하는 건데, 옛날에는 이 사전 확률을 만드는 이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사후 확률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후 확률 예측하는 걸 통계학의 한 분야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가 오니까 사전 확률이 사후 확률보다 사전 확률이 굉장히 많고 정확해지니까 사후 확률 예측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계학에서도 베이즈주의가 피셔주의를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방법론이 케이지의 방법론으로 케플러의 방법론으로 되돌아가듯이 통계학에서도 피셔의 방법론이 더 옛날 사람인 100년 전 사람인 베이즈 방법론으로 되돌아간다. 자, 그러면 이제 통계학에서 주로 많이 해오던 거, 그러니까 모집단과 표본,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으로부터 샘플링을 해서 우리 전통적인 여론조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인구 성별이나 지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유지한 채로 1000명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보고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뭐 A라는 대선 후보, B라는 대선 후보를 우리가
어느 쪽을 지지합니까? 그러니까 35%, 뭐 3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신뢰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5%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유의미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이런 통계적인 방법은 기존에는 파퓰레이션과 샘플링, 즉 모집단과 표본 추출 이걸 통해서 해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 모집단과 샘플링이라는 파퓰레이션과 샘플링이라는 방식이 여전히 유의미한가?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미 그게 2002년 혹은 오바마가 2002년인가요? 오바마의 대선에서도 나타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죠. 2016년 미국 대선에 누가 붙었습니까? 트럼프하고 도널드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죠, 그죠?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클린턴 우세가 나왔어요. 대선 전에. 그런데 SNS의 빅데이터 분석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트럼프 우세를 감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론조사로는 샘플링 방법으로는 추출하지 못했는 걸. 왜냐하면 샘플링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전체 데이터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근데 이제 SNS의 빅데이터 분석을 해버리면 전 세계에 있는 혹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여론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모집단과 표본이 아니라 전체 집단을, 전체 파퓰레이션을 모두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는 안 된다 하더라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데이터들이 확보가 된다면은 더 정확한 분석 결과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는 데이터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함수 하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형태와 구조를 잘 표현하는 함수 하나를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모형 접합, 모델 피팅 모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옷 입어보는 모델을 피팅 모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옷이 내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혹은 입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걸 우리는 뭐로 하느냐? 수학함수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관찰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학함수의 파라미터, 그거를 알아내는 작업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사하강법,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우도 추정법, MLE, 즉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법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 이때 이제 주의할 거는 우리가 과적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그러니까 과대적합을 하거나 과소적합을 하면은 학습 데이터에 너무 편향되면은 제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데이터에는 잘 맞는데. 그 다음에 과소적합은 학습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형접합. 그냥 마음대로 설명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이 과대적합이나 과소적합을 하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데이터를 혹은 코인 투자, 가격 시세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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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어떤 거래 시스템을,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수익률이 엄청나겠죠. 야, 이거 훌륭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 시스템이 추천해 주던 대로 거래를 하면, 이제 그 다음 데이터가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 손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팅 시켜 놓으면 이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과적합을 하면 안 맞는다는 거죠. 언더피팅을 해도 마찬가지로 안 맞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대충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것도 그냥 랜덤하게 아무 때나 사서 아무 때나 파는 거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과적합도 아니고 과소적합도 아니고 가장 정확한 예측 모델이 뭐냐?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수많은 이제 예측 모델들을 수학적, 통계적 모델, 스태티스티컬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 스태티스티컬 모델들을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지금 다 잡아먹고 있죠. 왜냐하면 얘가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예측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 수학 함수죠. 그걸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이 결국 데이터죠, 그죠? 스스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대표적으로 이제 분류하면 지도학습, 즉 슈퍼바이즈드 러닝, 어떤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이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의 정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형 모델, 프리딕티브 모델이라고 합니다. 정통적으로 선형회귀,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 다음에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지만 분류해놓고 나면은 얘가 잘 됐다 안 됐다는 판단할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설명형 모델, 디스크립티브 모델이라고 하고 군집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연관 분석, 군집화 분석. 그 다음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AI로 가는 단계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게 사용되는 거죠. Reinforcement learning. 그러니까 enforcement, 강화시킨다는 거죠. 다시 강화시킨다. 즉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학습을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험 쳐가지고 점수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행동을 교정하겠죠. 그런 학습 방법론을 알고리즘에 적용시키면 우리가 이제 Deep Enforcement Learning, 이걸 줄여서 이제 Deep Learning이라고 하죠. 그죠? 인공신경망이나 Artificial Neural Network, 이런 것들이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사실 거의 모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다 뛰어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분류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예측에 사용되는 거, prediction. 그래서 선형회귀, linear regression. 그 다음에 분류에 사용되는 거, classification. 이게 제일 많죠, 그죠? 개와 고양이의 이미지를 분류하기. 그 다음에 어떤 필기체 숫자가 있으면 0, 1, 2, 3, 4 이렇게 글자를 쓰면 얘가 0인지, 얘가 1인지, 얘가 2인지, 얘가 3인지, 얘가 4인지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류기, 로지스틱 회귀는 이진 분류기고 두 가지로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K 체근즈 비유,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이제 다층 분류 분류기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은 답은 없다 그랬죠.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라 그랬죠. 이거를 이제 하이어르키컬, 계층적으로 군집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K 평균, K 민즈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영역에 들어가면 나이브 베이지안 알고리즘, 베이지 정리를 이용한 추론.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다층 퍼셉트론, MLT, MLP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추천 알고리즘들, 넷플릭스 추천 알고리즘,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같은 그런 이제 레커멘데이션 알고리즘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갈 거고, 여기까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최근에 더더욱 중용통이 더해져 가는 게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표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표를 제시하면 안 받아줍니다, 그죠?
논문도 그렇고 뭐 보고서도 그렇고 누가 표를 보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보여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인터랙션이 들어가요. 인터랙션, 상호작용, 인터랙티브하게 이거를 보여줘야 되고, 이 빅데이터의 시대에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표 하나로, 어떻게 그림 하나로, 정적인 그림 하나로 표현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전달하는 방법, 그런 걸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자, 인터넷 맵.net이라는 사이트인데, 얘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 맵.net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지도래요. 자, 이게 이제 아마 알렉사닷컴에 있는 트래픽 순위를 가지고 클릭을 누가 어느 사이트에 많이 했냐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한 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클릭해 보면, 아, 제일 큰 게, 아, 이게 구글닷컴이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닷컴이네. 양대 산맥이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튜브네. 그 다음에 야후네. 라이브닷컴이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보고, 내가 인터랙티브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자, 내가 우리나라 사이트 네이버닷컴은 어디 있는가 한번 봅시다. 네이버닷컴, 아,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니까 요 초록색 영역이 아시아 영역 같아요, 그죠? 한국 영역이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갈 수 있는 게 여기니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 큰 게 있습니다. 오르쿠, 이거는 우리 거 아니니까, 우리나라 거 아니니까. 자, 한국 데이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네이버닷컴, 구글.co.kr, 다음넷, 그 다음에 네이터닷컴. 아, 네이버닷컴이 제일 크고, 다음이 그 다음, 네이트가 그 다음, 구글. 네이트가 이만큼 큰 거 보니까 조금 옛날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건 뭘까요? G마켓이네요. 그리고 얘는 카페24, GS샵, 이런 것들이, 얘는 뭘까요? 옥션, 11번가,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인터파크, 쇼핑 데이터가 대부분.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이트의 트래픽, 아마 이게 언제 거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옛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데이터 분석의 시각화를 이렇게 스토리텔링, 즉 인터랙션이 들어간 데이터가 아니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그걸 표로 보여주고 도표로 한 장으로 보여주고 인포그래픽 그런 걸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인포그래픽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요 데이터 비주얼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데이터 과학을 하려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와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느냐?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R입니다. R. R이라는 언어는 통계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 SPSS나 SAS 뭐 이런 툴들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로스 이학하하고 이런 이제 영국이었던가요? 이 통계학자들이 아유 저 오픈소스로 좀 쉽게 공짜로 할 수 있는 통계학 연구할 수 있는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 툴이 필요해. 그래서 R과 R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과학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 과학에서도 본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R 언어와 R 스튜디오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 데이터 과학을 위한 아주 풍부한 라이브러리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데이터 과학을 하는 커뮤니티, 데이터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랭귀지와 플랫폼이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에서는 R이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파이썬도 R만큼 강력해주고 이제 인공지능 분야로 넘어오면은 파이썬이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체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고 범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야에도 적용이 되는데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으로 판다스를 이용해서 사이킷런 그 다음에 텐스플로우 더 나가서 파이토치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그리고 요새는 구글 콜앱 이런 게 나와가지고 공짜로
주피터 노트북도 공짜로 다 쓸 수 있죠. GPU도 구글 콜앱 이용하면 거의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돈 조금만 내면 더 강력한 GPU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파이썬이 더 접근하기 쉬워요. 지금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R을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통계학을 하면서 데이터 과학도 하려면 R을 공부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R은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라 가지고 다루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대로 다루기가. 배우기는 쉬운데 제대로 다루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한 사람들은 파이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이 R과 파이썬이 양대 산맥인데 통계학 중심 그 비전공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안 한 사람들은 R 쓰시면 되고 R 공부하면 되고, 어차피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파이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려면은 여러분들이 R 공부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파이썬 공부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그래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할 겁니다. R 가지고 몇 가지 예제도 그 기본적인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파이썬 가지고도 기본적인 거 몇 가지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다룰 거는 오렌지3라는 데이터 마이닝 도구가 있는데, 얘는 코딩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하면 돼요. 비주얼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아주 쉽게 다 한번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과 파이썬을 이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 학습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데이터 과학 자체에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렌지를 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파워BI를 가지고 시각화 몇 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 과학이 뭐길래,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